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케플란 풋 발동, 그리고 잭슨홀 전망은 다시 원점,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잭슨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흐름,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분기점은 7월 FOMC 의사록 공개였어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7월 FOMC 의사록 공개되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좀 과하게 터졌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오후였죠.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딱 끝나고 난 그 시점까지만 해도 이번 잭슨홀 미팅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 논의가 거의 공식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뭐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쯤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게 이제 거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싹 다 뒤집혀 버렸어요.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7월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일부만 내년에 테이퍼링을 선호를 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피셜로 나왔고요.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그 시점,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밤 또는 목요일 새벽인데 그 시점으로 인해서 테이퍼링 논의는 이미 공식화된 겁니다. 이미. 원래 이게 잭슨홀 미팅 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그게 뚜껑이 딱 열리자마자 사실상 테이퍼링 논의는 공식화됐다. 이미 공식화됐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월 FOMC 의사록이 8월 초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확인하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8월 초에 있었던 고용지표를 감안을 하면 이번 잭슨홀 미팅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다. 굉장히 매파적일 거다. 라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죠. 수요일 이후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신흥국 쪽에서는 당연히 좀 더 이게 과하게 반응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나스닥에서 좀 더 안 좋은 형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반대매매 엄청나게 터지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점이 크게 올리지 못한 상태로 끝나다 보니까 금요일도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안 좋게 끝났어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코스피가 아니고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거든요. 딱 이때까지였어요. 이때가 수요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이런 추가 하락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그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반대 매매가 터지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결국 수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7월 FOMC 의사록이 딱 공개되자마자 두 방의 폭탄을 한번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월요일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8시 40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 물량이 8시 40분에 딱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때 체크를 해봤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도 반드시 추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8시 40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3.7%가 찍히더라고요. 8시 40분에.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정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대매매 좀 많이 터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주말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반등을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반등을 한 상태로 끝냈는데 결국 월요일날 나왔던 반등의 물량은 장전 동호가 때 그 메이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물량 다 받아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 매매 좀 털린 분들은 좀 속이 쓰리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시장의 논리니까. 그래서 이 주말에 이제 이슈가 다시 하나 터진 건데 그게 바로 제가 제목으로 달았던 케플란 푸시입니다. 케플란 총재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물론 이 한 사람이 말을 바꿨다라고 해서 뭐 FOMC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케플란 총재가 워낙 매파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파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꾼다? 그러면은 FOMC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바꿨냐면 물론 기사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핑계는 델타 변이었어요. 델타 변이. 물론 고용지표 개선되는 거 다 확인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뭐 이미 목표 달성한 거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델타 변이가 약간 변수다. 왜냐면 델타 변이가 최근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고 수치로 보면은 뭐 지금 수준이 거의 뭐 피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이슈가 경제 회복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좀 보고 우리가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발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이번 잭슨홀 미팅의 굉장한 매파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 버렸어요. 다시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날로 되돌리는 그런 효과를 케플란 총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지수 위치를 보시면 딱 그 위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냥.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수요일 종가가 선물지수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 종가 413.05 그리고 오늘 종가가 413.45 그러니까 딱 그 수준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후의 움직임은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처음에는 중립적인 잭슨홀 미팅을 예상을 했었고 근데 갑자기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케플란 총재가 딱 나타나면서 다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잭슨홀 이번 미팅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매파적으로 예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잭슨홀 미팅만큼은 연준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파월의 연임 문제가 지금 껴있잖아요. 파월의 연임 문제를 앞두고 진행되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원래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그리고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컨퍼런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약간 매파적으로 언급을 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깨트릴 수가 있어요. 매파적으로 했다가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지금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테이퍼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자기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케플란 총재가 딱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케플란 총재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파월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케플란 총재가 구세주가 됐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굉장히 모호한 형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으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 흐름상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공유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은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희석시켜서 적당히 파월이 빠져나갈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매파적으로 나오기도 힘들고요. 지나치게 비둘기적으로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아래를 잘 버무려서 싹 빠져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의 잭슨홀 미팅이 될 가능성이 일단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시장에 충격도 주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이제 안도하게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9월 FOMC에서 해결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주겠죠. 근데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이 금요일이죠. 8월 25일 금요일 현재 시점에서의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떻냐? 제가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일단 델타 변이를 핑계 삼아서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내 테이퍼링 진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80만 개 이상이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아마 연준이 내부적으로 삼고 있는 테이퍼링 실시 기준에 더 근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1월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원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 시점이 12월 전후였거든요. 12월 전후. 그런데 7월 FOMC 의사록이 딱 공개되고 그리고 8월 초 고용지표를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테이퍼링은 10월, 빠르면 10월, 아무리 늦어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를 넘어서 이미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거는 공식화가 된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가 나오고 9월달 고용지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 사살용으로 10월달 고용지표까지 10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 딱 확인을 하면서 10월달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이 전망치가. 그런데 케플란 푸시 발동이 되면서 다시 테이퍼링이 또 뒤로 밀렸어요.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11월 달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내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통위 금리 인상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거 26일 금통위 금리 인상 100%다라고 봤어요. 저는. 7월 FOMC 의사록이 너무 결정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선제 대응을 위해서 이번엔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가는데 케플란이 이 지금의 상황을 바꿨잖아. 그래서 26일 금통위 금리 인상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 할 거예요. 100%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 타이밍 늦출 수는 있다. 연내 하긴 하는데 한 타이밍입니다. 한 타이밍. 쭉 미루는 게 아니고 한 타이밍은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를 케플란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금통위가 내일 금리 인상을 보류를 한다. 그럼 사실상 다음 금리 인상 결정 때는 무조건 인상을 하겠죠. 어쨌든 보류를 하게 되면 한 타이밍 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도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끝난다. 그럼 시장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월 달도 그랬고 여기서 추가 가격 조정이 나와야만 그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짧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멤버십 분들은 제가 수시로 상황을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수 파동을 봤을 때 바닥이 금요일이냐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이냐 굉장히 갈팡질팡 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장전 동호가 때 반대 매매 규모 보고 확인을 해서 딱 금요일날 1차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익 물량 1차로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최저 바닥을 잡아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외바닥으로 튄 거잖아요. 시장이 외바닥으로 튄 상태인데 어쨌든 두 번째 바닥을 깊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물론 현물 수급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선물 포지션이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잭슨 미팅에 대한 컨센서스도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서 밑으로 크게 빼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추가적으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보긴 해야겠지만 그 다음 2차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서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만약에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된다 시장에서 그러면 그 이후의 하락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이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영국은 위드 코로나 됐죠. 근데 신기하게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오히려 지금 증가세가 아니고 감소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백신의 힘이 가장 크죠, 그래도. 특히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가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2차 접종 기준으로. 1차 접종은 뭐 사실 백신 접종이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2차 접종 기준으로 4분기를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그 확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소지를 하게 되면 뭐 여행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겠죠.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일단 2분기에 피크를 찍었잖아요. 올해 기준으로는 2분기 피크 아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3분기 전망치는 소폭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거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전망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선반영으로 움직이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분기 시장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다. 위드 코로나가 됐든지 또는 4분기부터 내년 초까지 증가하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들 이런 것들이 올해 4분기에 모두 다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제 이 선반영된 이후 그때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피날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피날레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요 상승이 모든 것이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도 선반영이 되고 호재도 선반영이 되고 지금 악재도 다 선반영이 된 거잖아요. 호재도 뒤따라서 선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문제는 OECD 선행지수가 4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엔 멤버십 분들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니까 잘 이제 물량 조절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뭐 제가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투자 관점도 다 다를 테니까 일단 뭐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정보를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뭐 투자에 좀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채 문제 이번 시장 사이클이 다 끝나게 되면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거지만 반대매매 규모가 확실히 남다릅니다. 신용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매매 규모 자체도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이클이 끝나고 진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못해도 2023년 전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부채 관리가 조금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이걸 어떤 형태로도 좀 덜어내셔야 돼요. 2022년까지는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돈줄이 막히잖아요. DSR도 정말로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일단 2022년까지는 여러분들 그 부채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은 즐기되 내년은 정말로 선수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원래 26에서 28일 3일간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27일 하루에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하필이면 주간장이 다 끝납니다. 우리나라 금요일장이 다 끝나고 금요일 밤 11시 금요일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의 그 파월 연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미국 시장이 강력한 힌트를 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분석은 토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까지 다 확인하고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확인하고 토요일날 멤버십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미리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